오늘도 어제에 이어 일봉상 좋은 타점이 나온 종목들 위주로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원전 관련주를 중심으로 차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한국전력, 한전산업, 한전기술입니다. 간단히 뉴스를 보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원자력 발전 관련주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1시 35분 기준 우리기술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1.45% 상승한 2,350원,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8.24% 오른 21,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외에 오르비텍, 효성중공업, 태웅, 한전기술, 우진엔텍, 한전산업, 서정기전, 에이프로젠, 지투파워, 한신기계 등 주가가 오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10일부터 11일에는 미국 워싱턴 DC로 이동해 2024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지난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 지난해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참석이다. 10일에는 체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5개 이상 나토 회원국 정상을 비롯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연쇄 양자회담을 가진다. 에너지 안보 분야 협력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기업이 체코 두코바니 지역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에 도전하고 있어 수주 기대감이 오른 것이라 보여진다. 이상입니다. 전력 관련주들도 세분화해서 섹터를 나눌 수 있습니다만 원전 관련주들, 특히 SMR 관련주들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제가 이 섹터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다른 섹터보다 상대적으로 주가가 아직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성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종목 공부는 더 심도 있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유럽은 가스라인을 통해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프라인이 우크라이나 지역을 통과해 유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유럽 각국의 입장에서 러우 전쟁이 심각해지면서 이 파이프라인을 통한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러시아와 서방 세계의 갈등 속에서 유럽 전체가 전력 문제에 직면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유럽에서 부각되어진 것이 바로 원전입니다. 유럽은 이미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그 실질적인 대안은 지금 상황에서 원전밖에 없습니다. 제가 잠깐 표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각국은 이미 장기적인 원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하면 이것으로도 충당이 안 된다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원전이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러우 전쟁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또 올 하반기에 주목해볼 섹터가 방산주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전쟁을 넘어서 러우 전쟁에 아주 복잡한 국제관계의 함수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러우 전쟁 상황이 더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러우 전쟁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대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구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민족 단위로 여러 국가들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소련의 입장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전진 기지가 바로 우크라이나 지역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 러우 전쟁의 본질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구소련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소련의 전진기지였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유럽을 향하는 구소련의 핵무기들이 전진기지나 다름없는 우크라이나 지역에 많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소련이 해체되는 시기에
이 핵무기들이 고스란히 우크라이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자체적으로 이 핵무기들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 국제시장에 매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자 뒤늦게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러시아까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핵폐기 조건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우크라이나는 경제 원조에 대한 대가로 핵무기를 모두 해체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에서 소수민족들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입니다. 이들 소수민족들은 반우크라이나, 친러시아 경향이 강한 민족들입니다. 그러자 이를 계기로 러시아는 이들을 돕겠다는 명분으로 군사작전을 감행한 것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비나치화, 돈바스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개시하면서 해당 전쟁이 공식적으로는 전쟁이 아닌 단지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분일 뿐이고 배후에는 나토의 동진과 그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이라는 숨은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떠나는 그 어느 나라도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국제적인 약속을 했지만 이후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가 나토에 가입을 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경우 완충지대 없이 러시아는 나토 군사동맹과 국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게다가 아시다시피 푸틴은 상당히 강경파 지도자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방산업체들이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에 무기 수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입니다.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한 나라들은 자주국방이라는 기치 아래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토 연합의 동진과 러시아의 반발이라는 국제 정세를 기본적으로 깔고 러우 전쟁을 바라봐야 합니다. 게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칠러파와 발러파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러시아는 이런 우크라이나의 내전에 가까운 상황을 이용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2004년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기도 하고 러시아가 주도하는 관세동맹에 우크라이나의 참여를 강권하는 등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위협했고 이는 우크라이나의 위기감을 일으켰습니다. 마침내 2013년 칠러 독재자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축출되었고 과도정부가 세워지자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신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양국 사이의 갈등은 커져갔습니다. 이후 갈등은 크림반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방으로도 옮겨붙어 돈바스 전쟁으로 확전되었는데 2014년 봄에 발발한 이래 2022년까지 8년간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분리주의 반군 사이의 대립이 지지부진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2월 24일 직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의 절반 정도, 그리고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은 루안스크주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양측 이외의 중요한 당사자인 러시아는 돈바스 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러시아로부터의 무기 및 지원병들이 돈바스 지역에서 식별되는 사례들이 지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돈바스 지역에서의 긴장 및 갈등이 지속되고 저강도의 무력 사용이 계속된 가운데 2021년 말부터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간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어 갔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 1월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맞닿은 국경지대와 2014년 러시아 영토로 합병된 크림반도에 더해 합동훈련을 명분으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국경에도 대규모의 병력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서방의 주요 연구소 및 언론을 중심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침공하리란 전망이 점차 제기됐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의 군사적 조치가 2021년 봄과 같이 무력 시위에 그치거나 실제로 무력 행사가 이뤄지더라도 국지전으로 제한될 것이라는 예상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이 1990년대 냉전 종식 이후 줄곧 평화 상태로 유지된 기존의 국제 질서를 훼손하며 서방에 큰 반발을 불러올 게 명백했고, 동시에 분쟁 지역인 돈바스 지역을 넘어선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군사력 사용의 명분이 부족해 득보다 실이 많은 선택으로 간주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푸틴 대통령은 예상과 달리 우크라이나 정부를 무너뜨리고 승전하는 것을 목표로 전격적인 침공을 단행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면전이 개시된 것입니다. 개전 직후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가 곧 항복할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일례로 전쟁 개시 몇 시간 전 침공 징후가 명백하자 안드리 멜릭 주독 우크라이나 대사가 독일에 다급하게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이 곧 없어질 나라에 지원해 못하느냐는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의 결사항전으로 수도 키이우를 지켜내고 러시아군의 진격이 둔화되자 서방 및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국가들은 소극적인 무기 지원 또는 사태의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관망적인 자세에서 점차 벗어나 자국 군사장비와 보급품을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의 지원에 소극적 혹은 회의적이었던 데에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기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난 아프가니스탄 사례도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과 같이 전쟁 발발 이전부터 우크라이나에 군수품을 지원해온 국가들에 더해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 여러 국가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자유수호 및 유럽의 방어를 명목으로 무기와 물자를 대규모로 지원함에 따라 전쟁은 점점 더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가장 큰 도움이 되어주고 있는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또다시 무기대여법을 제정하며 우크라이나를 향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주요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를 대상으로 국제결제망 퇴출, 러시아 유럽 연결 천연가스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 취소, 러시아은행 보유 외환 및 푸틴 체제 주요 인사들의 국외 자산 동결, 첨단 부품의 공급 차단, 러시아 국적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영국 및 영해 출입 금지 등 적극적인 정치적, 경제적 제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는 소련 이후 다시금 국제적인 고립 상태에 놓이게 됐으며, 동시에 소련 해체로 인해 1990년대에 나타났던 경제적 혼란에 버금가는 국가부도의 위기에 처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방의 제재 조치에 대응해 러시아는 비우호 국가 목록, 사실상의 적성국을 발표하면서 역제재를 부과하고, 이에 따라 러시아를 제재하는 측도 2022년 식량 및 에너지 위기 등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당시 지정한 비우호 국가는 총 48개국으로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도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영국, 몬테네그로, 스위스, 알바니아, 안도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노르웨이, 산마리노, 북마케도니아, 일본, 호주, 미크로네시아 연방,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그리고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계기로 유럽연합 내에서도 브렉시트로 대표되는 회원국 사이의 반목으로 유럽 통합의 추진력을 상실하는 것처럼 보였던 유럽연합과 유럽 각국의 국방비 축소 정책으로 갈등이 나타났던 나토의 결속력이 다시 공고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독일이 발표한 1000억 유로 약 134조 원의 재무장 패키지 정책으로 대표되는 유럽의 대규모 군비 확장이 촉발되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적인 반러 감정 또한 유례없이 깊어지게 됩니다. 러시아군은 전쟁이 장기화되자 바그너 그룹과 같은 PMC와 시리아 출신 계약병 등을 동원하고 중국의 군사원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상 제1세계와 제2세계 간의 비공식적인 대리전으로 격화되고 있으며, 러시아군에 의한 고의적 원전사고 가능성,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 및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IAEA 모니터링 시스템이 끊기거나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원전의 관리시설을 중화기로 공격했다는 증거가 나오는 등 원전 관련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러우 전쟁의 본질이 에너지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서방 세계의 도움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지속적으로 성공을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크라이나의 전력 부족 문제 때문입니다. 다시 2024년이 아닌 2022년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된 시점으로 되돌아가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2022년 9월부터 러시아의 진격이 지지부진해지고 오히려 지원에 힘입은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개시하면서 전쟁의 새로운 전환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동부전선의 우크라이나군은 동부지역 영토를 회복 중이며 이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의 러시아 편입에 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동남부 우크라이나 지역을 병합했으며 2022년 러시아 동원령을 공포함으로써 점령지에 대한 공격을 러시아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기 위한 행동에 돌입합니다. 2023년 6월부터 러시아 점령지 탈환을 위한 우크라이나 대반격이 시작되었지만 부족한 항공전력과 중장비 그리고 러시아의 다중방어선에 의해 실패로 돌아갔고 전력이 소진된 틈으로 러시아군이 역공세를 펼치며 마린카, 아우디유카 등 거점 도시들이 함락되면서 러시아군이 공세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후 전선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2024년 5월경 미국과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하고 우크라이나의 추가적인 군사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결정되면서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약하나 마냥 만만한 국가는 아닙니다. 인구가 4천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완전히 점령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우크라이나군도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국방개혁을 거쳤고 또한 돈바스 전쟁을 치르면서 얻은 실전 경험까지 더해지면서 전력이 더 강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 지역 점령 가능성도 있지만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와 중립국화를 노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토를 정복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건 푸틴의 주장을 믿지 않는 군사 외교 전문가들의 예측과 분석에 기반한 것입니다. 정작 푸틴 본인은 텔레비전으로 공개한 전쟁 개시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점령 계획은 없다고 했지만 2021년, 2022년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훈련을 명목으로 서부 국경지대에 20만 대군을 파견했다가 그대로 침략 전쟁을 벌인 것이 바로 이번 전쟁이니 이러한 불신은 푸틴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5월 기준으로 우크라이나는 예비군의 훈련이 끝나고 서방의 지원 물자가 보급되는 6월 대진격을 위해 시간을 끄는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월 들어서서 러시아도 돈바스 지역 공세에 집중하며 물량 우위를 바탕으로 한 포격전으로 성과를 내면서 우크라이나의 공세 역시 지지부진하며 돈바스 지역에서 서서히 밀려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 군대가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잘하는 버티기에 들어가며 양측이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어 전쟁이 사실상 연말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러시아는 자원을 무기로 전쟁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해 유럽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함께 중국, 인도 등의 수출로 러시아가 사상 최고치 흑자를 보는 등 역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점에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유럽 및 전 세계가 시간이 갈수록 전쟁 여파로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위기와 밀 등의 식량 위기를 훨씬 체감하는 상황이며 인플레이션 공포가 번지면서 전 세계 경제에는 큰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는 유럽, 미국 등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지만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가을이 온다면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서방의 지원을 받아 영토를 전부 수복하고 종전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만 목적 달성은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자급자족 능력과 중국, 이란 등 미국 견제 세력과 연대하여 끝까지 싸울 수 있지만 러시아가 이번 침공 이전인 2014년 병합한 크림반도까지의 완전한 수복을 노리는 우크라이나한테
그때까지 서방과 미국의 지원 약속이 얼마나 지속되고 유효할지는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의 국민들이 극심한 인플레를 각오할 정도로 우크라이나 지지 여론을 가질 수 있고 버틸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미국 대선이 우크라이나에게 큰 고비로 다가오고 있는데 물가 상승으로 미국 국내 사정이 안 좋아지자 2022년 중간선거 당시 공화당 측은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랜드리스를 비판하며 당장의 어려운 미국 국내 사정을 챙기라고 바이든을 몰아붙였으며 트럼프는 물론이요, 론 드산티스 역시 바이든 정부의 랜드리스 정책에 비판적입니다. 저는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국제 정세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늘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반기에 방산주에 주목해 보시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면 이것이 주식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예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 구도가 더 심화될 것이고 가뜩이나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첨예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불안한 국제 정세를 직면한 세계 각국들의 군비 경쟁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 제가 방산주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전쟁의 여파로 유럽에서의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유럽은 원전을 선택할 것이고 세계적인 수준의 원전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 원전주들이 수혜를 볼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주목해야 할 섹터 중에 하나가 저는 방산과 원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많은 원전주들이 있지만 일단 국영기업체 세 곳의 주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입니다. 여기서도 대세 변곡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평선들이 밀집되었다가 발산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입니다. 121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자리입니다. 테마선도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를 놓치지 말자가 제 지론입니다. 이후 고점을 찍고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락의 파동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락 1파입니다. 하락 2파입니다. 하락 3파입니다. 보시다시피 바닥에서 반등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바닥을 잘 다진 모습입니다. 3중 바닥입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나왔습니다. 여기입니다. 이제 가격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적산봉이 보입니다. 양봉 3개가 연속으로 출현을 했습니다. 바닥권에서 본격적인 상승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밑에 보조지표들에서도 모두 추세선이 상방으로 꺾였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서 타점을 잡지 않는다면 주식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한전 기술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대 낙폭 후에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 차트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대 낙폭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하도 많은 영상을 만들다 보니 저도 그 영상이 언제 영상인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이런 과대 낙폭에서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121선이 241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나서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전반적으로 121선이 하락 추세에서 포물선을 그리며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테마선 역시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집문서, 땅문서.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락 추세 끝에 반등하는 자리임에 틀림없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24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동시에 일목균형표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차후에 일목균형표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의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일목균형표는 기준선, 전환선, 선행 스팬, 후행 스팬으로 구성된 종합적인 보조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지표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숨겨진 비밀이 많은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이 다양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그동안 제가 충분히 설명한 기준선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차트에서도 기준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241선, 121선, 테마선, 기준선을 차례대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저항 라인들을 돌파하고 있다는 것은 이 라인들에 쌓여있는 매도 물량을 소화하고 이 라인들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좋은 타점이라는 것도 인식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구름대 역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다는 것을 일단 인식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파란 원 부분과 방금 표시한 빨간 원 부분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파란 원 부분에서는 이제 겨우 구름대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빨간 원 부분에서는 구름대가 아래에 있고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어느 위치가 좋겠습니까? 당연히 후자 쪽이겠지요. 왜냐하면 전자 쪽에서는 구름대가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고 후자 쪽에서는 구름대가 지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승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구름대가 아래쪽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것만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대세 변곡점이 등장을 했고 하락 추세 끝에서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 영역에 들어설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시황이 뒷받침되고 있고 이 종목에 내재된 모멘텀 또한 강력하기에 돌파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오늘 등장한 캔들이 돌파 직전에 나온 큰 오빠 캔들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9일 새벽에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장이 시작되기 전이라 여기까지가 8일 장이 끝나고의 상황입니다. 아침에 수급 상황을 봐서 이 종목으로 단타를 해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강력한 매수세로 저항 라인을 뚫어주는 기미가 보인다면 타점을 잡아볼 생각입니다. 여하튼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한전산업입니다. 여기서도 대세 변곡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입니다. 이평선들이 밀집해 있다가 발산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역시 21선이 제일 먼저 튀어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121선, 테마선 역시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상승 과정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1파, 2파, 3파가 보이시나요? 제가 선을 긋지 않아도 육안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도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지 후 돌파가 나온 자리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피보나치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0.5라인에서 반등을 하였습니다. 이런 급반등에 대비해서 기준선을 터치하는 것을 보고 혹은 피보나치를 대입해보고 예측샷 개념에서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저 거래량이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급반등에 대비해서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는 경험을 실전에서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경험이 쌓여야 내년에 시드를 늘렸을 때 이런 자리에서 과감하게 진입할 줄 알게 됩니다. 급등 이후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점에서 긴 윗꼬리가 계속 출현을 합니다. 엠벨선이 깨지는 자리도 보입니다. 미련 없이 매도해야 합니다. 이제 하락 파동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하락 1파입니다. 하락 2파입니다. 하락 3파입니다. 이제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떴습니다. 여기입니다. 이제 지표들을 다 지우고 피보나치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정확히 0.5구간에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준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저지바도 찾아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지라인에서 반등을 하고 다음 저항라인에서 밀린 상황입니다. 만일 박스권에서 횡보를 한다면 큰오빠 캔들과 같은 돌파 신호가 나올 때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혹은 오늘 장이 시작되면 갭으로 떠서 저항 라인을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장중 대응이 가능하시다면 저처럼 단타로 먹고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침착하게 돌파 후 눌림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빨간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면 이 지지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할 때 타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목균형표 구름대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구름대가 무조건 캔들들 아래에 있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캔들들과 구름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 자리도 좋은 타점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장이 시작되기 전에 만든 영상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오후 1시 59분이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되어 있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전기술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전기술입니다. 보시다시피 돌파에 성공을 하고 나서 주가가 요동을 쳤습니다. 제가 30분봉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검은색 직선이 보이실 것입니다. 장 초반에 검은 선을 돌파했다가 빠진 것이 보입니다. 저 검은 선이 전고 라인입니다. 즉, 전일 고점을 나타낸 선입니다. 그 위에 자주선과 빨간 선이 피봇 1차 저항과 피봇 2차 저항선입니다. 제가 나중에 단타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피봇 1차, 2차 저항선이 무조건 바짝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검은 선인 전고 라인까지 바짝 붙어 있어야 좋습니다. 이 세 선이 밀집된 상태에서 장 초반에 돌파가 나온다면 90%의 확률로 그날 그 주가는 날아갑니다. 이 차트에서는 장 초반에 전고 라인을 돌파했지만 1차, 2차 저항 라인이 한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가가 밀린 것입니다. 오후에 두 라인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왔지만 다시 쭉 밀리고 맙니다. 두 라인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힘이 응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이에 매물대가 포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3분봉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단타로 짭짤하게 수익을 낸 차트입니다. 당일 단타를 하시는 고수분들이 있다면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앞서 설명한 대로 저항 라인 2개, 그리고 전고 라인까지 밀집된 상태에서 돌파가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팁은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는가를 봐야 합니다. 혹은 지지라인이 깨어지더라도 다시 중요 지지라인들을 돌파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제가 만든 차트상에서 여러 개의 지지라인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맨 밑에 노란 선이 241선입니다. 파란 곡선이 121선입니다. 녹색 선이 61선입니다. 그리고 가는 녹색 선이 일목균형표 전환선입니다. 그리고 주황색 구름대는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황금선과 데드라인 사이에 만들어진 구름대입니다.
그리고 굵은 검은색으로 된 직각선이 공중 부양선을 수치를 변경해서 스케일에서 가격에 고정시켜 놓은 것입니다. 장 초반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갭으로 떠서 전고 돌파에 성공했지만 다시 주가가 1차 저항을 뚫지 못하고 쭉 밀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지지라인들이 다 깨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11시 30분경부터 바닥을 다진 후에 상승을 시작합니다.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241선마저 깨졌다면 오늘은 이 주식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지지라인에서 저항라인으로 바뀐 선들을 하나하나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구름대까지 돌파하는데 성공합니다. 이 자리입니다. 제가 오늘 타점을 잡은 자리입니다. 이렇게 지지와 저항의 개념은 단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얀 원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가 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평선들이 밀집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돌파가 나올 때 주가는 상승 탄력을 받는 것입니다. 이평선들이 밀집된 자리는 힘이 응축된 자리이고 이 자리를 돌파했다는 것은 응축된 힘이 발산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일봉에서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차트에서 힘이 응축이 되어지는 자리들이 있다. 삼각 수렴의 끝, 저점에서 바닥을 다진 자리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보조지표상에서는 볼린저 밴드가 수축되는 지점이 그런 자리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맥점이 바로 이평선들이 밀집된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 돌파가 나온다면 여기서부터 힘이 분출되기 시작한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이평선들이 밀집된 상태에서 강력한 돌파가 나온 자리를 노려라. 이제 한전산업 차트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급등을 했습니다. 한국전력과 한전기술은 시총이 무거운 주식이라 이런 급등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아마 감각이 있는 트레이더들은 어제 이슈가 터진 것을 보고 이 주식을 노렸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두산후 이 세 가지 차트도 보여드리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을 꼬박 새우고 지금 오후 3시까지 한숨도 못 잤습니다. 머리가 어질어질하네요. 영상을 마무리하고 숙면을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전주에서 원픽을 고르자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오늘 소개한 종목들은 공기업들입니다. 공기업들은 안정성은 있지만 성장성은 사기업들에게는 못 미칩니다. 최근 SK그룹이 구조 조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룹주들은 그 안에 잘 나가는 기업도 있고 그렇지 못한 기업도 있습니다. 구조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두산그룹은 이미 구조 조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신사업으로 일찍이 개편을 했고 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모기업인 두산의 가치도 동반 상승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상승 중에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주식이 두산호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삼성전자 주가의 90% 수준입니다. 우선주는 무엇보다도 배당을 보고 투자를 하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본주식의 80% 내지 90% 정도 수준에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두산후 같은 경우는 본주식의 40% 수준까지 받게 되지 않습니다. 중장기 투자자라면 두산후에 대해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